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유형 자산은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하며 현물 출자,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 공정가치 취득 원가로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취득 원가 측정이죠. 근데 이제 현물 출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일반 차입금 관련 차익 원가는 자본화 이자율을 산정하여 포함된 차입금으로부터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차익 원가를 한도로 하여 자본화하고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한다. 그러니까 일반 차입금에 대한 차익 원가는 자본화 이자율에 포함된 차입금으로부터 차익 원가로 해가지고 자본화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한다. 그러니까 뭐 운용에서 수익에서 이제 생긴 차익은 이제 차감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차익 원가의 한도로 해서 자본화하고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데, 이게 이제 이자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입액은 대출받은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 있잖아요. 이자 비용을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공채 현재 가치와 취득 금액의 차익은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공채는 내 의사 관계없이 강제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채의 액면 금액이 40만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가치 배웠죠. 화폐 시간가치에 의해서 이제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는 현재 가치, 즉 공정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또는 이제 공정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얼마 해가 뭐 36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차익 4만원만큼 남잖아요. 이 나머지 차익 4만원은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차량 운반구에다가 포함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유형자산 취득한 후에 지출한 비용이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한다. 이게 이제 지출한 비용이잖아요. 취득한 후에 지출한 비용이 이제 당해 내용연수를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뭐예요? 수익적 지출, 자본 지출이에요? 그렇죠. 자본적 지출인 거죠. 자본적 지출을 이제 늘림으로써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역시 감가상각비에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비용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손상의 판단과 손상 회계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손상의 판단, 그 다음에 손상의 회계 처리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을 경우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 인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진부화되거나 이제 손상된 증거, 그러니까 즉 객관적 증거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수 가능액 추정해서 손상 여부를 판단한 부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손상 차손 인식 후 차기 이후에 인식된 손상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없이 그 초과액을 손상 차손 환입으로 처리한다. 2번이 틀렸죠. 왜냐면은 손상이 회복이 됐을 때는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해당하는 그 장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손상 이제 회복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한도를 잡는데, 근데 정상적인 장부 금액이 200원이라고 치고 손상 회복 금액이 450원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이거 한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정상적인 장부 금액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장부 금액 내에서만 이제 손상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유형자산의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 금액을 미달한 경우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이제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해서 그 이제 장부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손상 징후가 있는 금액의 차익만큼 손상 차손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회계 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손상 징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금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만한 이자 비용도 이제 금액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수 가능액을 이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객관적인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손상 징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 1번입니다.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물건을 개발해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번.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개발된 시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시제품이잖아요. 시제품은 판매로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되고 완성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판매가 가능할 때, 그때 이제 매출인 거지. 시제품은 말 그대로 이제 실험, 이제 그러한 부분. 시장의 반응도 좀 보기 위함도 있고, 그거에 따른 효과도 보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시제품은 매출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3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신뢰성 있게 구분한다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특허권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나? 그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 어려운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장기성 채권 채무의 공정가치 평가에서 현재 가치는 당의 채권 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여기서 적절한 이자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현재 가치, 당의 채권 채무로 인해서 미래에 수취하거나 총금액,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죠. 이거는 이제 그 연불 조건에 해당하는 문제죠. 그래서 적절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 무희염 이자율.
그 다음에 뭐 유효이자율, 뭐 동종시장이자율, 가중평균 차익이자율. 근데 이건 책에 있어요. 24번이다 부분이. 당해 거래 유효이자율과 동종시장이자율과 가중평균 차익이자율이 회계관리 1급 기본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회계관리 1급 기본서에 이 내용이 실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서, 회계관리 1급 이 기본서에 이 내용 안에, 이 책 내용 안에 이 내용이 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회계관리 1급의 기본서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몇 번? 1번. 무위험 이자율은 연볼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유동부채. 자, 1번입니다. 유동부채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를 말한다. 맞죠? 1년 이내의 상환. 그리고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 맞습니다. 자, 2번. 유동부채는 만기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가치를 평가한다. 이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현가계수를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1년을 초과할 때 현가계수를 해가지고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금액이 중요하다면은 현재가치를 넣는다. 근데 명목가치가 중요하다면은 명목가치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2번은 그 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비유동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채 쪽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미착 상품의 경우 아직 운송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입고 이전에 매입 채무를 인식할 수 있다. 아직 운송 중에 있다. 그렇죠. 입고 이전에 매입 채무로 인식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배는 띄었고 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물건 못 받았고 결제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 4번. 장기 차입금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예정인 부분인 기말 결산,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년 이내로 상환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월 1일 3년 만기의 사채, 그러니까 액면금의 50만원, 표시 이자율 연 6%, 이자는 매년 말 후급입니다. 2021년 말, 2022년 말 사채 장부 금액이 각각 482167과 490741원일 때 주식회사 3일이 2022년 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2021년 12월 31일자 상각후금액 482167 그러면은 유효 이자율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50만원에 6%니까 얼마냐면은 3만원이 돼요. 이렇게. 이런 과정이죠. 그러면은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효이자 상각표에서 2021년 12월 31일 22년 12월 31일자에 482167 플러스 유효 이자율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3만원 나와요. 3만원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2022년 말 이제 상각후금이 얼마냐면 49074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얼마 나오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490741 빼기 482167인데 그러면은 상각금액이 8574가 나와야 돼요. 이 금액의 차익이 8574. 그러면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금액은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은 플러스 3만원 더해주면 되죠. 얼마? 38,574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율을 묻는다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482,167에 곱하기 0.0 뭐 0.1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 곱하기 반대가 뭐예요?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돼요. 38574 나누기 482,167. 그래서 얼마냐면은 8%가 되겠네요. 액면 이자율. 유효 이자율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역으로 이제 유효 이자율법이 얼마나 했을 때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38573 해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사채 발행비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직접 발생한 사채 발행 수수료, 사채권 인쇄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맞죠. 예, 사채 발행 수수료, 그 다음에 사채권 인쇄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비용들 말하는 거죠.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되는 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채의 이제 발행으로 조달되는 현금의 감소. 그렇죠. 현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사채 발행 비용이니까 당연히 현금을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비용이에요, 엄연히 보면은. 근데 단지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맞는 거고. 3번.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기간 동안 이자 비용으로 비용화시킨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즉시 이제 비용으로 되지는 않고 그냥 이제 수령하는 금액에서 직접 차감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자 비용으로 해서 비용화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채 이제 할증 발행 차금과 할인 발행 차금에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모두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 비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감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액면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차감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제 액면 금액만큼 미달해서 돈을 받으니 그만큼 가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충당 부채 및 우발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충당 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자, 충당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하죠. 그러니까 명목 금액과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있는데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치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라는 얘기가 돼요.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를 현재 최선 추정치 한다. 맞죠? 최선 추정치. 그 다음 3번 자산의 처분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할 때 고려한다. 처분 차익은 뭐 몇 번 얘기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4번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 사건과 보증 제공 사항을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다. 아니, 우발부채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 중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제 주석에다가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렸어. 아닙니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3일은 판매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판매 후 1년간 무상 수리를 해주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제품 판매와 관련한 보증 비용은 매출액의 10%만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식회사 3일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매출액과 실제 발생한 제품 보증 비용이다. 자, 이를 참고하여 2022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야 할 제품 보증 충당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2021년도 초 제품 충당부채 장부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은 이제 기초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보증 비용은 이제 매출액의 10%만큼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품 이제 보증 부채를 넣을 때 이 2021년도 12월 말자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에 10%면은 3만원만큼 설정을 해요. 근데 제품 판매와 관련된 보증 비용이 매출액의 10%만큼 발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3만원은 일단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4번이 답이 아니고 2번이 답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3만원이죠. 3만원이기 때문에 2021년도 12월 말자에 설정한 금액이 3만원이다. 이렇게. 근데 2021년도 매출분에서 만약에 이제 제품 충당 부채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 2021년도 초에서 원래 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 의도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당해본 적 있는데 저도 3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12,000원 있잖아요. 12,000원을 빼요. 그럼 18,000원 남죠. 그 다음에 이 3만원에 대해서 이제 18,000원 빼면은 똑같이 이제 3만원 이게 해가지고 2021년도 거는 없어져요. 그럼 2022년도 거는 이제 여기서 10%에서 6만원이잖아요. 6만원에서 2022년도에 발생한 부분 빼면은 4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 금액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는 4만원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이연법인세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모든 일시적 차이는 항상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모든 이란 부분이 틀렸어요.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가 있긴 한데 일시적 차이는 이제 또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틀리고 항상이라는 얘기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일시적 차이는 자산 부채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 간의 차이다. 그렇죠. 일시적 차이는 자산 부채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에 대한 차이를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차기 이후의 회계연도의 이익 발생 시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상합니다. 이거는 결손금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회계상 결손금하고 세무상 결손금은 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연법인세 한다고 해도 이연법인세 부채는 아니고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를 한다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을 한다는 거죠. 그 3번은 아닙니다. 4번 이연법인세 회계는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시기에
자산 부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발생 시기에 법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발생하는 시기죠. 예, 발생하는 시기에가 아니고 그 차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4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